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리뷰 진행해 볼게요. 4화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여보세요? 괜찮아? 너 브레인 CT 찍었는데 뇌에 출혈 있었다며. 지금 CT상으로는 별 이상 없다고 해도 시간 지나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의사들은 다들 좀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게 병이라고 하죠. 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면 그 의사랑 나는 혹은 내 지인과 그 의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객관적으로 딱 팩트에 기반해서 어떨 것이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입장이 되거나 내 가족의 입장이 되면 정말 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의학 지식들이 다 떠올라요. 정말 막 1%의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떠오르면서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한 일주일 있다간가 열이 나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데도 검사를 해봤죠. 불안하니까. 혹은 갑자기 이제 가슴이 아프다거나 이러면 심장 문제 아닌가? 이러면서 온갖 걱정이 들죠. 분명 나이도 젊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의사 친구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다들 굉장히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만 걱정되는 거예요. 결국 가서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는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 이후에야 안심을 하죠.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주변 의사 친구들도 보면 조금씩 이렇게 아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일 퇴원해서 하루 까먹었으니까 본머스피어 정도만 가보려고. 어딜 가? 그냥 내라고 모레는 숙소에서 쉬고 얼른 런던으로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 잠깐만 나갔다 오려고.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요. 이럴 때 진짜 답답해요.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안다는 얘기도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의사들은 생각하는 게 교과서적으로 혹은 이제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환자들에게 해줬던 얘기나 자기 경험에 기반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별로 안 친하거나 그냥 적당히 아는 사이면 그래 너가 잘 알겠지 하고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들인데 친한 사이면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꼭 싸움이 납니다. 논문 초안 잘 봤어. 내용 복잡했을 텐데 잘 썼어. 거침없이 지적해 주세요. 선배야, 넌 논문 쓴 거 프린트해. 보면서 하자. 전공의 혹은 레지던트라고 말하는 그 과정을 4년을 하고 해당 과의 전문의, 여기서는 신경외과, 저 같은 경우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해당 과의 논문을 써야 돼요. 일반적인 대학원의 석사, 박사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을 하지 않아도 전문의 자격증을 따려면 논문을 써야 돼요. 제가 전문의 자격증 때 당시 소아청소년과는 일반적인 논문 하나, 케이스 리포트라고 환자 케이스 보고하는 거 2개, 혹은 일반적인 논문 2개 이렇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논문을 쓰는 게 인생에서 이때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이제 다른 논문들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하고 그 형태를 참고한 다음에 비슷하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봐야 결국은 내용이 되게 엉망이기도 하고 어떤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항상 지도 교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담당하고 있는 메인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과 계속적으로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논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가면서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논문 하나 쓰는데 간단한 논문들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약간 문과적인 기질이 있어서 글을 써내려가는 거는 쉽게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완전 이과생들이어서 글 써내려가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해요. 전체적인 구성 자체도 그렇지만 문장을 만드는 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중에 이제 치프 4년차가 됐을 땐 후배들 논문도 좀 많이 봐주기도 했어요. 물론 그 친구들이 공부는 저보다 잘했습니다. 완전 이과 머리를 가진 친구들이 의대 공부는 훨씬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술은 얘가 내일 아침 바다인가 일찍 보구나. 할 것 같고요. 오늘 저게 폴리죠. 폴리? 로이? 아, 저 간호 구급차 이름이 뭐더라? 폴리? 헬리? 로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왜? 아, 엠버. 소아과 하면은 이런 애들 장난감 같은 거는 조금 빠삭하게 알아요. 참고로 제 방에 있는 핸드워시는 신비 아파트입니다. 너무 TMI인가요? 정확한 수술 이름은 갑상설관 낭종 제거 수술이고요. 목 주름선으로 가로로 3에서 5cm 정도 절개를 해서 물혹을 제거해 줄 겁니다. 얘가 요즘에 약속놀이를 많이 해서. 귀엽네요.
갑상설관 낭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갑상선 있잖아요. 갑상선이 보통 이 목젖 뒤쪽쯤에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아 때 만들어질 때는 혀 뒤쪽쯤에서 만들어져서 쭉 천천히 내려가요. 그러면 얘네가 그냥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같이 만들면서 내려가는데 그 통로가 이제 갑상선이 제 위치에 오고 나면 닫혀야 돼요, 정상적으로. 근데 그게 닫히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그 통로에 뭔가 이제 물이 차거나 그러는 경우에 물혹처럼 되고 이런데 목 같은 데 만져보면은 혹 같은 것들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다른 증상은 없고 뭐가 만져져 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이제 갑상설관 낭종이 있어서 제거를 합니다. 치료는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아이가 약속 놀이를 했잖아요. 딱 저맘쯤 만으로 3살, 4살 요맘때쯤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행동인데 자기가 요새 푹 빠져있는 어떤 행동을 자꾸 의사 선생님한테 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좀 애교가 많은 스타일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아주는 거, 허그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고 하이파이브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크면은 말로 뭐 이거저거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그런 애들 많이 있어요. 진료실 밖에서 저런 비슷한 모습을 보니까 또 새롭네요. 모르고 진짜. 제가 맞춰드릴게요. 예, 저랑도 신경과 진료 보러 오는 날 그날 뵐게요. 저도 수요일 날 외래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대학병원은 저렇게 여러 과가 있으니까 날짜를 맞춰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보통은 의사쌤들이 먼저 챙겨주는 경우보다는 환자나 보호자가 먼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이날 진료 있는데 혹시 이날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이에요. 외래 날짜가 맞으면 그날로 최대한 맞춰드릴 수 있죠.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과들이 있진 않으니까 뭐 날짜를 맞춰서 오실 만한 건 없고 이제 영유아건강검진이랑 예방접종 요거는 날짜를 좀 맞춰서 오실 수 있게 안내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나 학회에서도 맞춰서 오는 걸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을 한 번 덜 올 수 있으니까 한 날에 맞춰서 오거나 뭐 예방접종 따로 영유아검진 따로 이렇게 오시거나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보통 이게 예방접종 날짜를 언제라고 딱 정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4월 27일 날 예방접종 있어요 라고 얘기 드리고 영유아검진은 예약을 했는데 4월 29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예약이 잡히면 따로따로 와야 되는 줄 알고 있으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방접종 날짜 조금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늦어져서 4월 29일 날 같이 해도 괜찮아요. 너무 산만해. 네. 디스커션에서는 메닌지오마가 커짐에 따라 뇌부종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 지금처럼 논문을 많이 봐주세요. 이렇게 막 첨삭 받는 느낌이에요. 빨간 펜 첨삭 이런 거 있잖아요. 교수님들 따라서 진짜 빨간 펜으로 첨삭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있으시고 워드 파일에 이 메모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첨삭 달아서 주시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정말 막 꼼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 어떤 단어를 쓸지 이런 것까지 첨삭을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만 여기 지금 최성호 교수님처럼 결론에는 뭐 토론에는 어떤 내용이 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만 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결국 쓰는 건 제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논문이니까. 아이씨, 여기는 어디라고 네가 들어와? 산부인과 외국인데. 안녕. 천명태 교수님 다음 주에 학회 가시는데 교수님 환자 맡으시기로 하셨어요? 난 3분만.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얘기 드리는데 천명태 교수가 좀 재수없고 못된 사람이라서 환자 내팽개치고 학회 가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뭐 연구도 해야 되고 논문 발표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회에 어떤 임원직 같은 걸 맡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학회를 참석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국내 학회들 얘기고 해외 학회는 좀 다르긴 하죠. 해외 학회는 이제 주로는 발표를 하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해외를 나가게 된 학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 앞으로 입원이 돼 있는 환자들은 있으니까 그 환자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수님들한테 제 환자 좀 잘 부탁합니다 이러고 인계를 하고 가죠. 근데 교수님들끼리 사실 이렇게 환자가 넘어간다고 해도 교수님들이 서로 막 열심히 인계를 하지는 않으시고 이제 주로 이 도지학쌤 같은 전공의들을 믿고 가죠. 이 전공의쌤들이 교수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 환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상태니까 다른 교수님들한테 가도 이 환자 상태에 대해서 잘 얘기 드릴 수 있고 어떤 환자고 설명을 드리면 교수님들은 또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이 환자에 대해서 맞는 케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른 교수님들한테 잠깐 넘어갔다가 학회에서 돌아오시면 다시
이어받으시는데 그 사이에 치료가 막 크게 바뀐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요. 도지학 선생님이요. 왜? 급하게 노티 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은지 왼쪽 팔다리에 모터가 떨어집니다. 은지 PT가 얼마니? INR 2.8입니다. 다행히 출혈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은지 지금 거의 다 돌아오긴 했습니다. 은지 어머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그래도 은지 같은 경우는 피검사 보면서 항응고제를 잘 쓴다고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여자가 생기면 빨리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요. 저렇게 이제 장기간 입원해 있는 보호자분들이 항상 되게 잘 버티시거든요. 새로 적응해 가면서 잘 버티시는데 이런 이벤트가 문제예요. 이렇게 아이가 입원해 있고 아이를 보러 오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굉장히 시한폭탄 같은 일상이잖아요,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뭔가 긴급한, 순간적으로 뭔가 안 좋아지는 이벤트가 생기면 그때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은지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심장 공여자 나올 거고 은지 수술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준환 교수님이 많이 좀 바뀌시긴 했네요. 시즌 1 때는 환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수술하다 사이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쉬운 수술이고 무리 없이 잘 될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도지학생을 엄청 혼냈었는데 지금 심장 공여자 나올 거다. 잘 될 거다, 수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은 없는 상태지만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힘들어할 때는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최종 꿈은 어린이 병원이야. 그거 돈 많이 들 텐데. 한 4천억 정도? 뭐? 너 그거 한번 취직하고 그래도 싶다. 아까부터 진짜 임진환 환자요. CT 촬영했는데 ICH가 조금 생겼습니다. 바이옵시 하면 블리딩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일단 환자 잘 지켜봐. 아무래도 MCA 디스탈 브랜치 출혈인 것 같아서요. 좀 더 지켜보다가 환자 더 처지면 그때 CT 찍자. 근데 이게 드라마 속 상황이니까 허선민 쌤이 정말 열심히 환자를 보는 것 같고 아마도 펠로우 쌤이겠죠? 펠로우 쌤이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노티 오는 거를 좀 무시하고 그냥 대강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실제 저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환자의 자그마한 상태랑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 어떤 걸 먼저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험에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드라마 느낌상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기는 해요. 터질 것 같긴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펠로우 쌤은 지금 어쨌거나 뭐 얘기를 듣고 환자는 안 보고 있으니까 본인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제가 신경외과 의사였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저런 식으로 환자 옆에서 계속 붙어서 본 1년차나 2년차가 저한테 노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명확하게 판단이 서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환자를 항상 꼭 같이 내려가서 보고 직접 보고서 판단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라는 특성 때문에요.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안 하면은 교수님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근데 나중에 되고 보니까는 왜 그러는지는 좀 알긴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허선빈 쌤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환자에 대해서 꼼꼼히 봤던 경험이 그게 정답이었든 오답이었든 나중에 가서는 되게 큰 경험으로 남아요. 큰 기억으로 남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아마도 허선빈 쌤은 좋은 신경외과 의사가 될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교수님, 공여자 나왔어요. 은지 공여자 나왔어요, 교수님. 네? 방금 코너스에서 연락 왔어요. 받겠냐고. 받아요, 교수님? 무조건. 네, 받아요. 우린 무조건 받습니다. 심장 공여자 나왔고 우리가 받기로 했습니다. 잘 됐다. 진짜 잘 됐어요. 지난 3화 리뷰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잖아요. 신원호 PD님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엄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드라마니까 혹시 하고 기대를 해봤는데 공여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김준환 쌤 수술 실력이야 뭐 두말할 나이가 없으니까 잘 되겠죠. 괜히 저까지 기분이 너무 좋네요. 방송이나 인터뷰 같은 것들을 보면 코미디언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남을 웃겨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 생겨도 남들 앞에서 웃어야 된다고. 의사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지금처럼 생길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환자를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저처럼 그냥 환자들 보고 약 처방 내고 이러는 경우라면 그래도 여파가 좀 덜하겠지만 수술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좀 얘기가 다르겠죠. 만약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 신경이 내 개인적인 일에 팔려 있으면 수술하다가 분명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근데 지금처럼 막 뭐 응급한 상황이거나 정말 감정을 확 끌어올릴 만한 힐링이 될 만한 상황이라면 순간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안 좋았던 일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환자와 관련된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슬픈 것들이 다시 찾아올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환자를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그래도 또 조금 시간이 흘렀다고 약간 희석이 되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펠로우쌤이 이 허선빈 쌤을 혼냈을까요? 장면이 안 나와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되게 고마웠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최우선인 경우들이 많아요. 허선빈 쌤이 계속 얘기하는 거를 자기가 무시했던 거고 나중에 교수님 오셨을 때는 또 환자 상태 10분 단위로 체크했다고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거짓말한 것도 있고 허선빈 쌤이 그렇게 챙겨서 봐주지 않았으면 환자가 진짜로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덕분에 환자 살렸는데 나 같으면 고맙다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정말 자존심이 세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또라이면은 화를 냈을 수도 있겠죠. 오빠, 나 간 수치가 300이 넘어. 너 바로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 오빠,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준환 오빠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오빠. 알았지? 드라마 마지막 부분이 익순이 얘기로 끝나서 그러는데 여기서 표현되는 익순이 성격이나 드라마 구성상 아마도 이 간수치나 이런 게 높아서 자기 몸이 안 좋다는 걸 아니까 김준환 교수님한테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헤어지자는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아마 나중에는 진실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보통 드라마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던데 아무튼 오늘도 재밌었네요. 그래도 오늘은 좀 힐링이 되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조용조용하게 찾아와 볼게요. 좋은 밤 되세요.